아빠, 우리 이번에도 또 전교 1등 했어. 근데 학교는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비 내리는 공동묘지, 흙투성이가 된 아이들이 뭉개진 초코파이를 놓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우리가 돈 벌어야 해. 그러니까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한민국 재계 1위 한성그룹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비정하게 내쳤던 아들의 핏줄들이 밥 굽는 게 일상이 되어 묘비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었으니까요. 천하의 재벌 회장이 낡아빠진 손주의 운동화를 쥐고 짐승처럼 오열한 그날 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 핏줄을 벼랑 끝으로 못 놈들, 그게 누구든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고. 가난 속에 핀 천재 쌍둥이와 뒤늦게 나타난 재벌 할아버지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뼈를 파고드는 2월의 찬바람이 빗줄기와 뒤섞여 한성그룹 선산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한성그룹의 한성훈 회장이 검은색 우산을 쓴 채 산 중턱에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수십 명의 수행원이 그와 거리를 두고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성훈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들 물러가 있어. 내 아들놈 보러 가는데 귀찮게들 하지 말고 저 밑에서 기다려. 비서실장인 민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한성훈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비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길이 미끄러워 위험하니 저희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한성훈이 민 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 다리가 부러지든 구르든 상관 말고 꺼지라지 않나? 진우놈 볼 면목이 없어서 혼자 가겠다는데 왜들 난리야? 민 실장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수행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일제히 산 아래로 물러났습니다. 한성훈은 그제야 혼자가 되어 10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 한진우의 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비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은 잊혀짐이 아니라 고통이 뼈에 사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한성훈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묘소 근처 덤불숲을 헤치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웅얼거리는 듯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빠 추우시겠다. 괜찮아. 우리가 안아드리면 돼. 바다야, 너는 이쪽 닦아. 나는 비석 글씨 닦을게. 한성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한성그룹 선산의 외부인이,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한성훈이 나무 기둥을 붙잡고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석 앞에는 13살쯤 되어 보이는 남녀 쌍둥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얇은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온몸으로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 김하늘이 자신의 소매로 비석에 묻은 진흙을 필사적으로 닦아내고 있었죠. 여자아이인 김바다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김하늘이 비석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하늘이랑 바다. 김하늘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바다가 오빠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으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다? 이번에도 오빠가 전교 1등이고 내가 전교 2등 했어. 선생님이 우리 학교 생기고 나서 쌍둥이가 나란히 1등한 건 처음이래. 김바다가 해맑게 웃으려 애썼지만 입꼬리는 금세 아래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김하늘이 품 안에서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맨 종이 한 장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하늘이 주먹을 꽉 쥐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빠, 진짜 미안해. 김하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빗물과 섞였습니다. 우리 중학교 배정 못 받을 것 같아. 엄마가 요즘 밤마다 아파서 일을 못 나가시거든. 교복 살 돈도 없고 당장 쌀 돈도 없어. 옆에 있던 김바다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대. 우리 때문에 아빠도 죽고 엄마도 고생하는 거래. 흐으앙. 김하늘이 울고 있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어깨 역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김하늘이 비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부 열심히 했어, 아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검정고시 볼게. 그러니까 학교 못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알았지? 아이들은 비석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진흙탕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의 등 위로 무심한 비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한성훈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덮쳤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들이 전교 1등을 하고도 돈이 없어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죽은 아비 앞에서 빌고 있었습니다. 한성훈이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얘들아. 한성훈의 외침은 생각보다 거칠고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던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다가오자 아이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김바다가 김하늘의 옷자락을 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가자 오빠. 관리인 아저씨한테 걸리면 혼난댔어. 김하늘이 김바다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뛰어, 바다야. 잡히면 경찰서 간대. 아이들은 젖은 땅을 박차고 산 아래쪽 덤불숲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훈이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기다려라. 내 말 좀 들어보래도. 얘들아. 한성훈이 아이들을 잡으려 발을 내디뎠지만 진흙탕에 미끄러지며 그만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오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한성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성훈의 시선이 아이들이 도망치다 흘리고 간 물건에 꽂혔습니다.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한성훈이 떨리는 손으로 진흙 속에 박힌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아 빠진 것이었습니다. 밑창이 다 뜯어져서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운동화였습니다. 한성훈이 운동화를 품에 안고 비석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비석 앞에는 비닐에 쌓인 성적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6학년 2학기 기말고사 -위 학생은 전 과목 만점으로 전교 1위를 하였으므로 성적표 상단에 적힌 이름은 김하늘. 자신이 내쳤던 며느리 유지수의 성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지겨진 초코파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케이크 대신 올린 듯한 편의점에서 낱개로 파는 싸구려 초코파이였습니다. 그마저도 오는 길에 넘어졌는지 포장지 속의 과자는 형편없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꽂혀 있는 것은 생일초가 아니라 꺾어온 나뭇가지 하나였습니다. 으흐흑. 한성훈이 뭉개진 초코파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과자 부스러기가 손에 묻어났습니다. 천하의 한성훈 회장이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진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새끼들이 굶고 있었어. 내 새끼들이 배가 고파서 학교를 못 간댄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제는 그 핏줄들마저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뼈저린 후회가 빗물과 함께 온몸을 적셨습니다. 한참을 통곡하던 한성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슬픔은 거치고 그 자리에 서슬퍼런 분노와 결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때 민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한성훈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성훈이 민 실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끌어당기며 물었습니다. 민 실장, 정보팀 가동해. 민 실장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성훈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운동화를 민 실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 손주들이다. 방금 왔다 간 아이들이 내 핏줄이야. 당장 찾아.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이 아이들 사는 곳, 지금 형편이 어떤지 싹 다 조사해서 내 차로 가져와. 민 실장은 한성훈의 기세에 눌려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성훈은 차 뒷좌석에 앉아 민 실장이 가져온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한성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부친 사망 후 모친 유지수와 함께 달동네 거주, 모친의 일용직 수입으로 생계 유지 곤란, 최근 급식 우유를 먹지 않고 모아서 귀가한다는 담임 교사의 증언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훈이 태블릿 PC를 덮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우유 하나를 마음껏 먹지 못해 학교 급식을 챙겨오고 있었습니다. 한성훈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민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차 돌려. 민 실장이 백미러로 한성훈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가로 모실까요? 한성훈이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내 손주들이 있는 지옥으로 가야겠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데려와야겠다. 한성훈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테이프로 칭칭 감긴 낡은 운동화가 보물처럼 안겨 있었습니다. 복수와 속죄, 그 처절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 해방촌의 가파른 언덕길에 어울리지 않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퀴 하나가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골목을 기어 올라온 것은 평생 구경조차 힘들다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체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수군거렸죠. 차는 페인트가 다 벗겨진 파란 대문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한성훈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내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에 한성훈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졌지만 그의 눈은 오직 굳게 닫힌 대문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란 말이지. 그때 골목 아래쪽에서 터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힘겨운 표정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거칠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죠. 유지수는 집 앞에 세워진 거대한 세단과 한성훈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지수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콩나물과 두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버님? 한성운이 지팡이를 짚은 채 유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간 고생이 많았다. 한성운이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지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한성운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내 손주들을 보러 왔다. 어제 산소에서 하늘이와 바다를 봤어. 내 핏줄 아니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애들을 키울 순 없다. 내가 데려가마. 핏줄이요? 유지수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핏줄이라고요? 그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화환 하나 안 보내셨던 분이 이제 와서 핏줄을 찾아요? 그건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 아들, 당신이 죽였잖아요. 돈 냄새 풍기면서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뭐 손주를 데려가요? 꿈도 꾸지 마세요. 유지수는 대문 옆 장독대 위에 놓인 굵은 소금 항아리 뚜껑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유지수의 손에 한 움큼 잡혔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요. 차악 마이너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한성운의 검은 코트와 얼굴에 따갑게 쏟아졌습니다. 수행원들이 경악하며 달려들었지만 한성운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얼굴에 묻은 소금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성운은 며느리의 섯을 퍼런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새끼들 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라고요. 쾅! 유지수는 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유지수의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성우는 소금 범벅이 된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따가운 것은 얼굴이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10년 전 가난한 고아 며느리를 들릴 수 없다며 아들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동네의 밤은 도시보다 더 어둡고 추웠습니다. 한성운의 차는 돌아가지 않고 골목 어귀에 불을 끈 채 세워져 있었죠. 민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셔야 합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한성운이 창밖을 내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한성운은 창문을 아주 조금 내리고 파란 대문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담장이 낮아 마당과 방 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좁은 방, 책상도 없이 밥상 하나를 펴놓고 쌍둥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고 김바다는 옆에서 지우개 가루를 손으로 모으고 있었죠. 민 실장이 조사해온 태블릿 PC를 한성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참고서 살 돈이 없어서 동네 재활용 날에 버려진 문제집들을 주워다 푼다고 합니다. 이미 푼 문제집은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풀고 그마저도 없으면 전단지 뒷면에 수학 공식을 써서 외운답니다. 한성운의 시선이 차창 너머 김하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에 고정되었습니다. 너무 짧아 쥐기조차 힘든 연필을 모나미 볼펜대에 끼워 쓰고 있었습니다. 김바다의 옷은 소매가 짧아 손목이 훤히 드러나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유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유지수가 검은 비닐봉지에서 식은 김밥 몇 줄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달려가 유지수에게 안겼습니다. 세 식구는 밥상에 둘러앉아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바다가 김밥 꽁다리를 유지수의 입에 넣어주며 제잘거렸고 유지수는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눈가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대화 한마디 없이 냉기만 흐르는 한성운의 저택. 식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그들의 모습이 역설적이게도 한성운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 악착같이 살았나?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는 타이틀이 저 몽당 연필 하나, 식은 김밥 한 줄의 온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성운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 실장, 지수, 저 아이 빚이 얼마라고 했지? 사채 비동금만 5천만 원입니다. 남편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빌려 쓴 것이 이자가 불어 지금은 갚을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고 합니다. 독사파라는 악질 조직인데 며칠 전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성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차가움은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감히 내 손주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사채업자들 내 앞으로 데려와. 원금의 10배를 줘서라도 정리해. 그리고 한성운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파란 대문집을 응시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들었을 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법무팀장 불러. 유 원장 수정한다. 민 실장이 놀란 눈으로 한성운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한서희 상무님이나 이사회가 알면 상관없어. 내 전 재산 그리고 한성그룹의 모든 지분. 김하늘과 김바다 두 아이에게 상속한다. 당장 유전자 검사 진행하고 호적 정리 절차 밟아. 한성운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 돈으로라도 보상해야겠다. 내일 해 뜨는 대로 작업 시작해. 쥐새끼들 모르게 아주 은밀하고 신속하게. 하지만 한성운의 결심이 무색하게 골목 저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한성운의 차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나온 한성운의 대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되어 전송되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성백화점 사장실.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이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성운의 딸이자 한성백화점 사장인 한서희였습니다. 내 전 재산. 김하늘과 김바다 두 아이에게 상속한다. 한성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한서희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나셨네. 얼굴도 모르는 것들한테 회사를 넘겨. 한서희의 앞에 서 있던 흥신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장님? 아직 법적 절차는 밟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서희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법적으로 남이라 이거지. 그럼 간단하네. 한서희는 지갑에서 두툼한 수표 묶음을 꺼내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독사파 애들한테 연락해. 오늘 밤 당장 가서 그 거지 같은 동네에서 싹 다 쫓아내라고 해. 내일 아침에 뜰 때까지 눈에 띄면 아킬레스건이라도 끊어놓으라고 전해. 한서희의 눈동자가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호적에 잉크도 묻기 전에 제 발로 도망치게 만들어야지. 감히 내 밥그릇을 넘봐? 그 시각 달동네 파란 대문집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유지수는 곤히 잠든 쌍둥이의 머리맡에서 해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죠. 낮에 한성운이 찾아왔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심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쾅 마이너스, 쾅 마이너스. 거친 발길질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지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유지수가 깜짝 놀라 바늘에 손을 찔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악질 사채업자 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지만 이렇게 늦은 밤에 이토록 살기등등하게 문을 두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잠들었던 김하늘과 김바다가 놀라 깼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지수가 아이들을 이불 속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절대 나오지 마. 하지만 유지수가 현관으로 나가기도 전에 낡은 현관문이 우지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죠. 독사가 씹던 껌을 바닥에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사갈 준비는 됐나? 오늘 밤이 마감 시한이라서 말이야. 비극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 부숴. 숟가락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박살내. 독사의 고함 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낡은 살림살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롱 문짝이 뜯겨나가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밥상이 반으로 쪼개져 나뒹굴었죠. 유지수가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돈 갚을게요.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독사가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 돈은 필요 없고 오늘 밤 당장 이 동네에서 꺼지라고 했잖아. 유지수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액자는 죽은 남편 한진우와 유지수 그리고 갓 태어난 쌍둥이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독사가 징박힌 구두로 액자 속 한진우의 얼굴을 우지끈 밟아 뭉개버렸습니다. 안 돼. 여보. 유지수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기어갔지만 독사는 비웃으며 유리 조각을 더 잘게 짓밟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떨고 있던 김하늘이 그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사진 밟지 마요. 나쁜 아저씨들아. 김하늘이 앙상한 몸으로 독사의 다리에 매달려 밀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13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사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김하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리 안 꺼져? 쥐새끼 같은 게. 으악. 김하늘이 힘없이 날아가 벽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김하늘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내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오빠. 김바다가 비명을 지르며 오빠에게 달려가려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김바다의 무릎과 손바닥에 유리 파편이 박히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아이들의 비명과 피비린내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지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하늘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아, 정신 차려. 으앙,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난장판이 된 방 안을 둘러보던 독사가 침을 퇴뱉으며 말했습니다. 경고했다. 내일 해 뜰 때까지 이 집 비워. 만약 그때도 눈에 띄면 그땐 내 새끼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부서진 대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부서진 문틈으로 차가운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유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김하늘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려 애썼지만 솟구치는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바다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유지수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우리 이제 어디가? 아저씨들이 또 오면 어떡해? 유지수는 공포에 질린 김바다를 품에 안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이라는 족쇄는 유지수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고 이제는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유지수의 시선이 바닥에 뒹구는 찢어진 문제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져버려야 했습니다. 내 새끼들이 피를 흘리는데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나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유지수가 미친 사람처럼 부서진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한성운이 던져놓고 간 명함, 홧김에 구겨서 던져버렸던 그 명함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제발. 유지수의 손끝에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이 잡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성운. 유지수는 구급상자와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대충 쑤셔 넣었습니다. 하늘아, 일어날 수 있겠니? 바다야, 엄마 손 꽉 잡아. 우리 나가야 해. 여기서 도망쳐야 해. 김하늘이 피 묻은 얼굴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달동네의 가로등조차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세 사람의 온기를 빠르게 앗아갔습니다. 유지수는 김바다를 업고 한 손으로는 김하늘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너무나 미끄러웠고 아이들은 부상과 공포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유지수의 다리가 풀리며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김하늘이 비틀거리며 유지수를 부축하려 했지만 아이 역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휘청거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때렸습니다. 유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야? 열심히 살았잖아.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잖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유지수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길바닥에서 죽는구나 싶어 유지수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 세 대.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좁은 골목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으앙, 엄마, 아까 그 아저씨들이야? 우리 잡으러 온 거야? 김바다가 유지수의 목을 끌어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품에 감싸 안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차량 행렬이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맨 앞차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일제히 검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그 검은 우산의 행렬 사이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민 실장이 받쳐든 우산도 마다하고 비를 맞으며 달려오는 노인. 한성운이었습니다. 한성운은 흙탕물에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손주들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피범벅이 된 김하늘의 이마 유리 조각에 찔려 피가 흐르는 김바다의 무릎. 그리고 공포에 질려 짐승처럼 떨고 있는 며느리 유지수.
한성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민 실장이 지수 씨 댁이 습격당했다고 보고하자마자 차를 돌려 달려왔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아, 아버님. 유지수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성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터운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과 며느리 위로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남아있는 코트가 차가운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한성운의 목소리가 빗물에 젖어 잠겼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한성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내가 늦었다. 이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한성운이 피가 흐르는 김하늘의 이마를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김하늘이 긴장이 풀린 듯 한성운의 품으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한성운이 김하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경호원들을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뭐들 하고 있어. 당장 병원으로 모셔. 차 대기시켜. 한성우는 쓰러진 김하늘을 직접 등에 업었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무게였지만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성운이 유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이제 비 맞을 일 없다. 이 할애비가 남은 내 목숨 다 바쳐서라도 너희들 지켜주마. 그 말 한마디에 유지수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총수로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뒤늦게 철든 가장의 뼈저린 약속이었습니다. 유지수는 김바다의 손을 잡고 한성운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십 개의 검은 우산이 그들 위로 펴지며 거대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산 안쪽은 더 이상 비에 젖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공포로 점철된 지옥에서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파란 대문집은 흉가처럼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달동네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손주들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서늘한 사리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성운의 대저택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지옥 같은 폭우를 뚫고 들어온 검은 세단이 현관 앞에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집사들과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성우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 품에 안고 있던 김하늘을 의료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조심해라. 털끝 하나 다치게 하면 안 돼. 빨리 응급처치부터 해. 한성운의 고함 소리에 저택 안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넓은 응급처치실 침대에 눕혀진 아이들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김하늘의 찢어진 이마를 소독하자 아이가 따가운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성운이 주치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살살하라지 않나? 애가 아파하잖아. 주치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처가 깊어서 봉합을 좀 해야겠습니다. 흉터는 최대한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아이들은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유지수는 숟가락을 들고도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한 아이들이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김바다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입안으로 밥을 밀어넣자 한성운이 손수 물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더 있으니까 천천히 먹어. 한성운의 투박한 손길이 김바다의 볼을 스쳤습니다. 유지수가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 당연한 것을 아이들에게 먹이지 못해 피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한성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늘이는 나 좀 보자. 한성운은 쭈뼛거리는 김하늘을 데리고 2층 욕실로 올라갔습니다. 운동장만 한 욕실 한가운데 놓인 대리석 욕조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받아져 있었죠. 한성운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옷 벗고 들어가거라.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구나. 하래비가 씻겨주마. 김하늘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혼자 할게요. 가만히 있어라. 내 아비도. 어릴 땐 내가 이렇게 씻겨주곤 했다. 잔말 말고 들어와. 김하늘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옷을 벗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성우는 거품을 낸 타월을 들고 김하늘의 등 뒤로 갔습니다. 순간 한성운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김하늘의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등, 그곳에는 가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튀어나온 뼈,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생긴 시퍼런 멍 자국들과 자잘한 흉터들. 한성운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어린 것이 고작 13살짜리 아이가 감당해야 했던 세상의 무게가 그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타월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비누 거품을 냈습니다. 거친 타월로 문지르면 아이의 흉터가 아플까봐 주름진 손바닥으로 조심조심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냐? 한성운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김하늘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아파요. 한성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욕조물 위로 번졌습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손주 녀석의 등을 어루만지듯 씻겼습니다. 미안하다. 이 하래비가 죄인이다.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때 김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뭐냐? 할아버지 손이 우리 아빠 손처럼 따뜻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좋아요. 그 말에 한성우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오열을 삼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아이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한성우는 서재에서 검은색 가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한성그룹 로고가 박힌 최고급 노트북이었습니다. 자, 바꿔라. 입학 선물이다. 김하늘이 눈을 반짝이며 노트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한성운이 김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노트북이 아니다. 내 집무실 메인 서버와 직통으로 연결된 특수 제작된 놈이야. 하래비가 예전에 직접 보안 설계를 했던 건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둔 거다. 비상시요? 그래. 세상 일이란 게 어찌 될지 모르는 법이니까. 네가 컴퓨터를 좋아한다니 주는 거다.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나중에라도 큰 힘이 될 게다. 소중히 다루거라. 김하늘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맑게 갠 햇살이 저택을 비췄습니다. 한성우는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민 실장, 백화점 연락했지? 오늘 오전은 손님 받지 말고 싹 비우라고 해. 한성우는 아이들과 유지수를 데리고 한성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백화점 VIP실, 점원들이 수십 벌의 교복과 구두를 행거에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운이 지팡이로 옷들을 가리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 골라봐라. 제일 좋고 제일 비싼 걸로. 우리 손주들 입학식 때 기죽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옷들을 구경했습니다. 유지수가 조심스럽게 가격표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너무 비쌉니다. 그냥 평범한 걸로 해도 되는데. 한성운이 고개를 저으며 유지수의 손에 신용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지수야, 그동안 못해준 게 얼마인데 돈 타령이냐? 너도 입고 싶은 거 다 골라. 갤러리 운영하려면 관장답게 입어야지. 돈 걱정은 하덜 말고 맘껏 골라. 잠시 후 말끔한 교복을 입은 김하늘과 김바다가 탈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딱 맞는 핏의 재킷, 윤기가 흐르는 구두.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점퍼를 입고 떨던 아이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귀티가 흘렀습니다. 한성운이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지. 아주 훤하구나. 내 새끼들답다. 김바다가 한성운의 품에 안기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오냐, 오냐. 공부는 이미 1등이라며?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한성운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저택의 깊숙한 곳에서는 검은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성운의 딸 한서희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김 박사 준비됐지? 내가 보낸 약으로 바꿨어?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네, 사장님. 오늘 아침 회장님 약통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한서희가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당신 아들 유학비 내가 다 대준 거 잊었어? 이번 일만 잘 처리되면 병원장 자리 보장해 준다니까. 한서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노는 쌍둥이와 웃고 있는 한성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어도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내일 입학식? 장례식이 될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저택의 다이닝 룸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입학식 전날 밤, 네 식구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지수가 깎은 사과를 한성운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그래, 고맙다. 너도 좀 먹고. 한성운이 포크로 사과를 찍어 먹으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바다가 제잘거리며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를 늘어놓았고 김하늘은 할아버지가 준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미소를 지었죠. 그때 한성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왼쪽 가슴 부근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성운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표정을 숨기며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늘 먹던 심장약이었습니다. 아니, 한서희가 바꿔치기한 독이 든 약이었습니다. 한성운은 아무런 의심 없이 물과 함께 알약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눈치 빠른 김하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성운이 손을 내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런다. 너희들 교복 입은 거 보니까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성우는 잠든 아이들의 방을 둘러보고 나오며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운이 가슴을 움켜쥐며 나직이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제 시간을 허락해 주소서. 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먼 곳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울렸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저택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입학식 날. 하지만 그날은 축복이 아닌 잔혹한 시련의 시작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 2일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제들만 다닌다는 한성학원 중등부 대강당.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저마다 명품으로 치장한 채 끼리끼리 모여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화려함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하늘과 김바다였습니다. 최고급 교복을 입었지만 주위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아이들의 귓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 애들이야? 이번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들어왔다는 쌍둥이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한 학부모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쟤들 달동네 산다며?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 수준 떨어지게 우리 애랑 같은 반 되면 어떡해. 듣자 하니 압이 없는 자식들이라던데 운 좋아서 들어왔으면 쥐 죽은 듯이 있을 것이지.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김바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자 김하늘이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하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참아, 바다야. 우리는 실력으로 온 거야. 기죽지 마. 할아버지가 보고 계셔. 단상에 오른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번 입학시험에서 수석과 차석을 차지한 학생들입니다. 호명하면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유명 국회의원의 아들이나 대기업 임원의 딸일 거라 예상하며 박수 칠 준비를 했습니다. 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명단을 읽었습니다. 수석 입학 김하늘, 차석 입학 김바다. 앞으로 나오세요. 정적?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웅성거림만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뭐야? 쟤들이라고? 말도 안 돼. 족집게 과외 한 번 안 받은 애들이 1등을 해? 이거 문제 유출 아니야? 김하늘과 김바다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의심과 질투를 담아 아이들을 쏘아보고 있었죠. 아이들이 교장에게 상장을 받으려던 순간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학부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학부모는 삿대질을 하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빈민가 출신 아이들이 수석이라니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지를 빼돌린 게 아닙니까? 학교 측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맞아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내려와라. 사기꾼들아. 김바다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김하늘은 동생 앞을 막아서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력은 순식간에 사기 행각으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마이너스. 강당의 거대한 양쪽 문이 활짝 열리며 굉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쿵, 쿵. 누가 내 손주들의 실력을 의심하는가. 천둥 같은 목소리에 수천 명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한성훈 회장이 붉은 카펫을 밟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성난 사자처럼 매서웠습니다. 한성훈의 등장만으로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야유를 퍼붓던 학부모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한 회장님? 이의를 제기했던 학부모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성훈은 단상까지 거침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교장은 벌벌 떨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성훈은 굳어있는 김하늘과 김바다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슬 퍼런 눈으로 강당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아이들, 김하늘과 김바다는 내 아들, 한진우의 자식이자 이 한성훈의 유일한 직계 혈육이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처박는 사람들 사이로 한성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가난하다고? 아비가 없다고? 그래서 무시했나? 한성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교육 한 번 없이 너희들이 수억을 처바른 자식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했다. 내 손주들이 밤새 흘린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한성그룹을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불만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한성훈은 부드러운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선서하거라. 너희는 이 학교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하레비가 보고 있다. 김하늘과 김바다는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든든한 태산 같은 할아버지가 등 뒤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마이크 앞에 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성인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구석에서 이를 악물고 지켜보던 한서희가 분노에 차식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오후, 거짓말처럼 맑게 갠 파란 하늘 아래 네 사람은 다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폭우가 쏟아지던 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비석을 비추고 있었고 묘역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죠. 아빠, 나 교복 입었다? 멋있지? 아빠, 나도 봐줘. 이 배지 봐봐. 전교 1등 배지야. 진짜 금이래. 말끔한 교복을 입은 김하늘과 김바다가 비석 주위를 돌며 자랑했습니다. 비석 앞에는 뭉개진 초코파이 대신 호텔 셰프가 만든 최고급 케이크와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지수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애들 당신 닮아서 정말 똑똑해. 아버님이 정말 많이 아껴주셔. 이제 걱정하지 마. 한성우는 그 뒤에서 묵묵히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비석 앞에 당당히 술을 따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성훈이 비석에 술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바꿔라. 애비가 주는 술이다. 술잔을 올리는 한성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예쁜 녀석들을 남겨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이제 걱정 말고 푹 쉬거라. 내 처자식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테니.
한성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참배를 마친 후 네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입가에 묻히며 먹었고 한성우는 냅킨으로 닦아주느라 바빴습니다. 김바다가 딸기를 집어 한성운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하세요. 오냐, 오냐. 아. 천하의 한 회장이 입을 크게 벌리고 딸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달다. 정말 달구나. 내 평생 먹은 딸기 중에 제일 맛있다. 한성운이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근엄한 회장님의 가면을 벗고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네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묘역. 죽음의 공간이었던 곳이 가장 생동감 넘치는 행복의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지수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사진? 한성운이 쑥스러운 듯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 마이너스. 셔터 소리와 함께 네 사람의 환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그 어떤 재벌가의 화보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한성우는 인화된 사진을 보며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제잘거리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성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하지만 약효가 돌기 시작한 것일까요? 한성운의 시야가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한성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한성운이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바로 모실까요? 민 실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성운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애들 놀란다. 집으로 가.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한성운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오늘,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 한남동 저택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우리 서점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구나. 한성운이 힘겹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 계단을 오르던 한성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한성운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쿵 마이너스. 둔탁한 소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김하늘과 김바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본 아이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김하늘의 절규가 저택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끝자락, 잔혹한 비극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 김하늘의 절규가 저택의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쓰러진 한성운 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지수가 사색이 되어 한성운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제발 숨 좀 쉬세요. 저택 안에서 뛰쳐나온 민 실장이 울부짖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한남동 공간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앰뷸런스, 빨리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한성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에 실었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이 울며 구급차에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서희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비켜요. 아버님 곁에 있어야 해요. 유지수가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사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한서희가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보다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죠. 비켜라. 직계가족만 동승 가능하다. 고모,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가시는 거 봐야 해요. 김바다가 한서희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한서희가 벌레를 보듯 김바다의 손을 쳐냈습니다. 가족? 누가 가족이지? 너희 호적 정리 끝났니? 아직 남이잖아. 뭐라고요? 법적으로 남이 탔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썩 꺼져. 한서희는 냉정하게 구급차에 올라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멀어졌고 남겨진 지수와 아이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든든했던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 의사가 나오자 한서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가망이 있나요? 의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뇌 손상이 우려됩니다. 현재로서는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혼수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서희의 인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슬픔을 가장한 미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가 편히 쉬셔야겠네요. 한서희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었지? 뇌사 추정이다. 지금 당장 이사회 소집해.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부사장인 내가 맡는 게 원칙이니까. 그리고 홍보팀 풀어서 기사 내보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한성그룹 한성운 회장이 어제 저녁 자택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한편 한 회장의 숨겨진 손주들이라며 화제가 됐던 쌍둥이 남매가 시험지를 유출해 수석을 차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등교하던 김하늘과 김바다는 학교 정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수많은 기자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학생, 할아버지가 시험지 빼돌려준 거 맞지? 가난하다면서 어떻게 수석을 해? 양심에 안 찔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아이들을 밀쳤습니다. 김하늘이 동생을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모함이에요. 그때 군중 속에서 날계란 하나가 날아와 김바다의 머리에 깨졌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려 깨끗했던 교복을 더럽혔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 당장 우리 학교에서 나가. 사기꾼, 도둑놈. 학부모들이 던진 오물과 욕설이 아이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 대접을 받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추락해버렸습니다. 학교 측은 아이들에게 등교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택 거실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유지수의 가방이 뒤집히고 그 안에서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수표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서희가 미리 매수한 가정부를 시켜 조작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유지수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지수 씨, 당신을 한성가 폐물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전손도 된 적 없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엄마. 현관에 들어서던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한서희가 와인을 마시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함정? 가난한 영 걷어 먹여줬더니 주인 물건에 손을 대? 내 새끼들은 시험지 훔치고 애미는 폐물을 훔치고 아주 도둑놈 집안이구나. 당신 천벌 받을 거야. 아버님 깨어나시면 어쩌려고 이래. 깨어나? 꿈 깨. 아버지는 영원히 못 일어나. 한서희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유지수는 아이들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엄마 걱정 말고 있어. 밥 잘 챙겨 먹고. 흑, 엄마 금방 올게. 유지수가 경찰차에 태워져 끌려갔습니다. 저택에는 이제 쌍둥이와 한서희 그리고 경호원들 뿐이었습니다. 한서희가 아이들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너희 차례네. 내 집에서 나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 올 때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김바다가 울면서 빌었지만 한서희는 냉혹했습니다. 경호원들 뭐해? 싹 벗겨서 내쫓아. 입고 있는 교복 빼고 전부 다. 경호원들이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뒤엎었습니다. 한 회장이 사준 옷, 신발, 가방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아이들의 팔을 잡아 끌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아이들이 처박혔습니다. 이건 내 거야. 못 줘. 김하늘이 품속에 무언가를 꽉 껴안고 저항했습니다. 경호원이 뺏으려 하자 김하늘이 손등을 물어뜯으며 버텼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도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묘지에서 찍었던 가족사진 액자였습니다. 한서희가 다가와 액자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기가 차서.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목숨을 걸어? 돈 되는 걸 챙겨야지 멍청한 것들. 김하늘이 빗물에 젖은 눈으로 한서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한텐 쓰레기겠지만 우리한텐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물이야. 돈으로도 못 사는 거라고. 한서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입만 살았네. 문 잠가. 얼씬도 못하게 해. 쾅 마이너스.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빗속에 버려졌습니다. 입고 있는 것은 젖은 교복뿐, 우산도 돈도 없었습니다. 다시 그 비참했던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맛보았기에 추위는 더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나 추워. 우리 이제 어떡해? 김바다가 덜덜 떨며 울먹였습니다. 김하늘은 젖은 교복 재킷을 벗어 동생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한성훈이 선물해준 특수 노트북은 옷 속에 숨겨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이게 우리 무기야. 김하늘이 김바다의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바다야. 어디로? 우리가 처음 도망쳤던 곳. 거기는 아무도 안 올 거야. 두 아이는 빗속을 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달동네 어귀에 있는 허름한 간판불도 다 꺼져가는 PC방이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진동하는 PC방 구석자리. 김하늘은 젖은 손을 닫고 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지며 한성그룹 로고가 떴습니다. 김하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던 13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악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도끼를 품은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릴 믿고 주신 거야. 우리가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 그리고 엄마도. 밖에는 여전히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지만 모니터 불빛을 받는 두 아이의 얼굴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PC방 구석 자리. 쾌쾌한 담배 연기와 컵라면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 속에서 김하늘과 김바다는 48시간째 깨어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 입었던 교복은 빗물에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아이들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김하늘이 뻑뻑한 눈을 비비며 한성운이 선물한 노트북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제발, 제발 좀 열려라. 김하늘이 모니터를 노려보며 절규했습니다. 한성운의 집무실 서버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그 암호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컵라면 국물을 마시던 김바다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찾았어. 여기 좀 봐. 김바다가 재생하던 영상은 한서희가 언론에 배포한 시험지 유출 의혹 CCTV 원본이었습니다. 복면을 쓴 작은 체구의 사람이 교무실 금고를 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죠. 김바다가 화면을 확대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비밀번호 누를 때 봐봐. 새끼손가락이 습관적으로 펴져 있어. 그리고 금고 손잡이를 잡을 때 왼손을 먼저 뻗어. 그게 뭐? 그게 누군데? 고모 수행 비서인 김 실장 아저씨야. 내가 봤어. 저번에도 운전할 때 새끼손가락 들고 핸들 잡았단 말이야. 이거면 증거가 돼. 김하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어. 서버를 뚫어서 원본 로그를 확보해야 하는데 내 실력으론 여기가 한계야. 김하늘이 머리를 감싸쥐며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도 거대 기업의 보안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한 13살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해오던 그때였습니다. 수고했다. 이 정도면 기적을 만든 거야. 낯익은 목소리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남성이 따뜻한 우유 2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 실장이었습니다. 아저씨? 김하늘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 실장이 빙그레 웃으며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김하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스터키다. 회장님이 만약을 대비해 내게 맡겨두신 거야. 이걸 꽂으면 모든 보안이 해제된다. 김바다가 울먹이며 민 실장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정말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한서희 고모가 뇌사라고. 민 실장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어라. 회장님, 어젯밤에 의식 찾으셨다. 네. 아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 실장이 검지를 입에 대며 속삭였습니다. 쉿! 비밀이야. 회장님이 한서희 사장과 부패한 이사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일부러 아직 깨어나지 않은 척 연기하고 계신 거야. 할아버지가 살아계셔. 김하늘과 김바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과 공포가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민 실장이 아이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울 시간 없어. 지금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한서희가 회장 대행으로 취임하려고 해.
너희가 가서 막아야 한다. 김하늘이 눈물을 쓱 닦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ACCESS-GRANTED 녹색 글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서희의 비자금 장부 약물 바꿔치기를 지시하는 녹취록, 지수에게 누명을 씌운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하늘이 노트북을 닫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요. 우리 할아버지 자리 그 마녀한테 절대 못 줘요. 한성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무거운 침묵 속에 수십 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한서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짐짓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번들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룹의 안정을 위해 부족하지만 제가 회장직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한서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매수된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 부사장님밖에 대안이 없죠.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분위기였습니다. 한서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해 없는 걸로 알고 통과시키게. 쾅 마이너스. 두꺼운 마호가니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비원들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흠뻑 젖은 교복, 헝클어진 머리, 며칠 못 씻어 꼬질꼬질한 몰골의 쌍둥이가 회의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 게 아니야. 김하늘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한서희가 의사봉을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것들 안 끌어내고 뭐해?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바다가 재빨리 회의용 메인 컴퓨터에 노트북을 연결해버렸습니다. 파판 마이너스. 대형 스크린에 한서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 바꿨어? 심장에 물이 가는 걸로 하랬잖아. 아버지는 영원히 못 일어나야 해.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한서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당장 끄란 말이야. 한서희가 악을 쓰며 스크린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엔 한서희의 비서가 교무실 금고를 여는 영상과 지수의 가방에 보석을 넣는 영상이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김바다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누명 씌운 것도 할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든 것도 다 고모가 한 짓이에요.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실이야? 친아버지를 어떻게 해? 궁지에 몰린 한서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일은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단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닥쳐. 이 거지 새끼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한서희가 손을 치켜들고 김바다의 뺨을 내리치려 달려들었습니다. 김하늘이 동생을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낮지만 천둥처럼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한서희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이사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끼익. 민 실장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꽂은 채 서슬 퍼런 눈으로 딸을 노려보고 있는 사람. 한성훈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청장과 검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서희가 뒷걸음질 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길 바랐겠지.
네가 내 약에 손을 댄 것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한성운의 폭탄 발언에 장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라 친딸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억울합니다. 한서희 편에 섰던 이사들이 앞다투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운의 눈은 그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운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와 벌벌 떨고 있는 손주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바닥에 주저앉은 한서희를 가리켰습니다. 내 핏줄을 건드리는 놈은 신이라도 용서치 않는다고 했거늘. 감히 네가 내 손주들을 길바닥에 내몰고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한성운의 고함 소리에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한서희가 바닥을 기어가 한성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것들이 조작한 거예요. 한성운이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듯 다리를 털어내며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여봐라, 뭐 하느냐. 당장 저 페류나를 끌어내라.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달려들어 한서희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지. 한서희의 처절한 비명이 회의실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악의 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한성운은 그제야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아이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김바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한성운이 얼른 손을 뻗어 아이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김하늘과 김바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성운의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성운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뭐냐? 내 새끼들. 하래비가 미안하다. 너희를 지키려고 작전 짜느라 너희를 너무 오래 울렸구나. 무서웠지? 많이 무서웠지? 으앙. 할아버지 죽는 줄 알았어. 흑흑. 아이들이 한성운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한성운은 링거줄이 꼬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젖은 강아지 같은 손주들을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약속하마. 한성운은 눈물 젖은 얼굴로 민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 실장, 차 대기시켜. 경찰서로 간다. 네. 회장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지수 데리러 가야지. 내 며느리가 춥고 무서운 곳에 혼자 있지 않나? 당장 가서 데려와야겠어. 왕의 귀환 그리고 가족의 승리였습니다. 빌런들은 처단되었고 한성그룹의 주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한성운의 무릎 위에는 꼬질꼬질한 손주들이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손주들을 지키고 싶은 평범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서희가 연행된 직후 한성운 회장은 곧바로 성북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은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유치장에서 풀려나온 유지수는 초췌한 몰골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 당황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김하늘과 김바다가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유지수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유지수는 아이들의 얼굴을 감싸 쥐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밥은 먹었어?
무서웠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아니야,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 구해줬어. 이제 다 괜찮대. 김바다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지수가 고개를 들자 휠체어에 앉은 한성운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성운은 수행원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와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 유지수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유지수가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한성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면목이 없구나. 내 집안 단속을 못해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줬어.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너와 아이들을 외면했던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 다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총수의 공개 사과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이요. 전 괜찮습니다. 아이들만 무사하면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한성운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투박한 손으로 유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그렁그렁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진우 아내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야 너를 내 며느리로, 내 딸로 인정하는구나. 미안하다. 유지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러나 영원히 듣지 못할 것 같았던 가족으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유지수는 한성운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성운은 기자회견장에 서서 경영 일선에서 전면 물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죠. 회장님, 건강도 회복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은퇴라니요? 경영권은 누구에게 승계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한성운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소. 우리 손주들 학교 셔틀버스 기사 노릇도 해야 하고 며느리가 운영할 갤러리 청소도 해줘야 해서 아주 바쁩니다. 내 남은 인생은 회장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로 살 겁니다.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손주 바보가 된 재벌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한서인은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그녀를 따르던 부패한 이사들은 모두 축출되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유지수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죠. 한성우는 매일 아침 현관에서 아이들의 넥타이를 직접 매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알지? 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의 등 뒤에서 손을 흔드는 한성운의 얼굴은 그룹 총수일 때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6번 바뀌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6년 후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봄날, 한성그룹 본가 저택 정원, 백발이 성성해진 한성운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휠체어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덥다만 신문이 떨어져 있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급한 외침에 한성운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정원 저편에서 훤칠한 키에 훈훈한 청년으로 자란 김하늘과 엄마를 닮아 청초한 숙녀가 된 김바다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아. 늙으니 심장 떨어지겠다. 무슨 일이냐? 김하늘과 김바다가 숨을 헐떡이며 동시에 봉투 2개를 한성운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왔어요. 합격 통지서요. 한성운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버드 유니버시티 마이너스 애드미션 오퍼, MIT 마이너스 애드미션 오퍼, 세계 최고의 명문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한성우는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강아지들이 해냈구나. 기어이 해냈어. 한성우는 종이를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습니다. 과거 돈이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던 그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비 오는 산속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고 떨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입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믿어주셔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김바다가 한성운의 목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유지수가 과일 쟁반을 내려놓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아이들이 며칠 밤새우며 기다린 결과예요. 아버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김하늘이 한성운의 손을 잡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장학금도 받고 나중에 돈 진짜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텔 케이크 사드릴게요. 1단 말고 3단짜리로요. 그 말을 들은 한성운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케이크 안 좋아한다. 에이, 할아버지 단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다 말만 하세요. 한성운이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6년 전 그 비 오던 날 너희가 묘지에서 내밀었던 그 뭉개진 초코파이, 빗물에 젖어서 눅눅했던 그 과자가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단다. 김하늘과 김바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한성운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너희가 보여준 그 마음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 그러니 비싼 케이크는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내 옆에서 웃어만 다오. 그거면 충분하다. 정원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한성우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풍요로웠습니다. 지수야, 카메라 좀 가져오너라. 오늘 같은 날 사진 한 방 박아야지. 진우 녀석한테 자랑 좀 해야겠다. 잠시 후 정원 한가운데 만개한 벚나무 아래 네 사람이 섰습니다.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한성운, 그 뒤를 든든하게 지키는 늠름한 김하늘과 김바다,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유지수.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사랑해요. 찰칵 마이너스. 셔터 소리와 함께 네 사람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미소는 눈부신 봄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편 가장 잘 보이는 장식장 유리 너머에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값비싼 골동품이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밑창이 다 뜯어져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흑투성이 낡은 운동화 한 짝, 그리고 그 옆에는 방금 찍은 가족사진 액자가 놓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무덤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벚꽃이 만개한 따스한 봄날의 정원에서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지만 마음만은 가난했던 한성운 회장.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정한 부는 수조원의 자산도 거대한 빌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빗속에서 손주들이 건넨 뭉개진 초코파이 하나, 그리고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가족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멀리 있는 성공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투박한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운동화와 가족 사진을 갑옷처럼 간직하며 살아갈 그들의 앞날에 이제는 영원히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